오늘 특별히 제목이 무척 큽니다. 그죠? 제가 그런데 그 인류사 뭐 이렇게 들어가는 이름의 강의도 했지만 그 인류사란 이름은 조금 더 추상적입니다. 그래서 그 강의들보다 오늘 강의가 저 자신으로서는 최고 크고 굉장히 성령께 의지해서만 갈 수 있는 그런 강의 같습니다. 그것이 갖고 있는 어떤 함이나 중요성은 최고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같이 한번 제목을 읽어볼까요? 시작. 미국 노예 해방 운동과 공화당 탄생 역사를 통해 보는 북한 해방의 비전. 그래서 길어서 두 차례 나누어서 하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헌법 3조 4조를 가지고 이 두 차례 강의를 인도받겠는데요. 그러면은 3조 같이 읽어보죠. 시작.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4조 볼까요? 시작.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우리가 3조는 이승만 대통령, 4조는 박정희 대통령 이렇게 연결시키면 딱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헌법 3조, 4조 머릿속에 딱 갖고 있고 3조는 이승만 대통령, 4조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박정희 대통령 이렇게 기억하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차례에 걸쳐서 갈 텐데 오늘은 총론과 강론 1 노예제 정도까지 가고 보다 공화당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부분은 두 번째 파트로 가겠습니다. 그런데 총론에서도 큰 어떤 윤곽들은 다 다룰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선 가장 이 노예라는 말이 나오는데 노예제 우리 이 대한민국의 탄생 에 가장 깊은 관련이 있는 성경 구절이 이 갈라디아서 5장 1절 같습니다. 실제로 하와이에 있는 이승만 대통령께서 수십 년 활동하신 한인 기독교회에 가면 돌 비석에 저 문구를 새겨 놓았습니다. 평생 간직하신 말씀으로. 그래서 마지막 유언 때도 보시면 저 문구가 울려 나오는 유언을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으니 굳게 서서 다시는 노예의 멍에를 매지 말라. 여기 선명하게 우리 성경에서 자유와 노예를 대립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인류의 정말 인간의 크나큰 정말 이 두 갈래의 어떤 방향 표시입니다. 자유와 노예. 우리가 길을 큰 그림을 보지 못하고 가면 길을 잃지요. 작은 길은 이렇게 서울로 가려고 할 때 오른쪽으로 갔다 왼쪽으로 갔다 굽이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큰 길로 이렇게 서울로 간다는 것을 유지하고 있으면 서울로 갑니다. 그것처럼 자유와 노예라는 이 큰 방향 표시는 다른 여러 가지의 우리 듣는 온갖 이야기들을 압도하는 큰 방향 표시입니다. 자,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께서 저 자유와 노예를 대비시킬 때 우리 처음에 구한말이었고 그 다음에 국권을 잃었고 그 다음에 일제하에서 독립하다가 독립운동하고 고생하다가 이제 건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독립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건국을 했느냐가 중요합니다. 이 모든 것을 꿰고 있는 한마디 말은 다 자유이고 그 반대편은 노예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박정희 대통령께서 잘 이어서 67년 6대 대통령 선거 재선된 때입니다. 이 재선된 대통령 취임사에서 잘
표현해 주셨어요. 보시면은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나의 소원은 이 땅에서 가난을 몰아내고 통일조국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사회는 소박하고 근면하고 정직하고 성실한 서민국가가 바탕이 된 자주독립의 민주사회입니다. 여기서 굉장히 이 공화당적인 그 분위기가 많이, 당 이름도 공화당이죠. 저기 서민적인 그런 것이 굉장히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적은 빈곤과 부정부패와 공산주의입니다. 이렇게 3대 적을 지적하셨어요. 그래서 여전히 유효하지요. 그래서 그 이어지는 대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경제 건설 없이는 빈곤의 추방이란 없을 뿐 아니라 경제 건설 없이는 부정부패의 온상이 되는 실업과 무직을 추방할 수 없기 때문이며 또 그것 없이는 공산주의에 대한 승리, 즉 자유의 힘이 넘쳐 흘러 북한의 동포를 해방하고 통일을 이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랬어요. 그래서 경제 건설은 아랑곳 없이 쌓아놓은 국부를 다 파괴하고 탈원전이라는 해괴한 정책으로 미래의 그 먹거리와 미래 세대에게 암울한 그림자를 던진 것과 너무나 대비되죠. 그런데 그것보다 또 한 단계 더 나가볼 수 있는 것은 그 경제 건설을 왜 했냐는 거예요. 이거 보시면은 앞에서 세 가지 우리의 적을 말했죠. 빈곤, 부정부패, 공산주의. 세 가지 적을 말하고 그 다음에 경제 건설이 나와요. 경제 건설은 빈곤을 추방하기 위해서 해야 되고, 경제 건설은 부정부패를 추방하기 위해서 해야 되고, 경제 건설은 공산주의에 대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그래서 자유의 힘이 넘쳐 흘러 북한의 동포를 해방하기 위해서 경제 건설을 추진한 것입니다. 67년 이래 수십 년간에 걸쳐서 경제 건설, 경제 발전이 있었고 남한은 세계 10대 경제대국이 됐느냐 이랬습니다. 그런데 왜 경제 건설을 했느냐라는 지점에 대한 인식이 약해져 버렸어요.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경제 건설을 했느냐라는 그 출발에 있었던 이 지점을 우리는 상당히 흐릿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읽고 또 읽어볼 저는 굉장히 그 감동적인 두 그 표시입니다. 그래서 아주 표대처럼 우리가 이 이승만 대통령의 저 말씀과 박정희 대통령의 이 취임사는 굉장히 표대가 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도 보면 자유가 나오죠. 자유의 힘이 넘쳐 흘러. 그 다음에 해방한다고 그러죠. 노예 해방, 노예 상태에서 해방하는 것처럼 공산 노예 상태에서 해방하는. 그래서 여전히 자유와 노예라는 큰 방향이 딱 서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주 훌륭하게 계승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링컨 대통령이 1858년에 이제 그 공화당 대통령 취임하기 전입니다. 그때 이렇게 활동하면서 한 말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갈라선 집은 서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정부도 반은 노예, 반은 자유인 채로 오래 갈 수는 없습니다. 미 합중국이 쪼개지거나 집이 무너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분리된 상태는 끝이 날 것입니다. 모두 어느 한편이 되거나 모두 다른 한편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지점에 온 것입니다. 반은 노예, 반은 자유인 채로 영원히 갈 수 없다. 어떻게 돼요? 모두 어느 한편, 모두 자유가 되거나 모두 다른 한편, 모두 노예제로 가거나 그렇게 될 것이다. 기로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런 역사의 순간들이 우리가 역사는 너무 크고 하느님의 주권 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이해는 너무 짧습니다. 그래서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너무나 부족할 수밖에 없는데 그나마 인간의 머리로 할 수 있는 가장
경험적으로 나은 방법 중에 하나는 앞선 선례, 앞선 경험을 보는 것 이상이 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유사하고 이렇게 참고를 줄 수 있는 우리에게 경험이 어딜까? 그게 미 지금 노예 해방기의 저 시기인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때 유명하게 북주, 미국의 반은 자유주고 남부, 미국의 반은 노예주인 상태로 70년을 보냈습니다. 건국하고 약 70년을 그런 세월로 어정쩡하게 지냈습니다. 그러다 도저히 그것이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는 상태에 간 것입니다. 그래서 저런 말이 터져 나오게 된 것입니다. 자, 류근일 선생님도 최근에 그 세종문화회관에서 백두칭송위원회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칼럼에서 이렇게 쓰셨어요. 이제 백두칭송파의 길과 백두분쇄파의 길, 두 가지 길밖에 없다. 그 사이가 있다는 것은 그것은 어떤 이 책상에서 관념적인 소리지 현실적인 삶에 우리 이 작용할 수 있는 말이 되지 못한다. 그래서 정지용 시인의 예까지 들었어요. 그분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해방 때에 북의 공산주의는 무서워서 싫고 남의 부르주아는 더러워서 싫다고. 그런데 역사의 미화가 됩니다. 그럼 제3의 뭐 어디 갈 수 있는 데가 있습니까? 예, 현실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착각해서 북쪽의 연합전술에 희생당하기 십상입니다. 합작하자고 하다가 대부분 희생당했죠. 공산주의자들의 유명한 통일전선 전술로 끌어들였다가 나중에 다 숙청해버립니다. 자, 그래서 지금 백두칭송 저쪽은 역사 인식이 이제 우리가 분명히 정신 차려야 되는데 지금도 이 역사 인식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머리 나쁜 사람들이 아니라 머리 좋은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이걸 반성을 못해요. 80년대 대학 다니던 때에 이 박힌 의식을 바꾸지를 못하고 아직도 이 틀로 봅니다. 자, 어떤 틀이냐? 큰 틀을 보면 근데 그게 굉장히 간단합니다. 어떤 틀을 갖고 있냐면 이 사람들은 먼저 항일 독립투쟁을 굉장히 대단한 거로 생각해요. 그래서 항일 독립투쟁 중에 조금 온건하게 하면은 이제 민족주의 계열의 독립투쟁도 평가해 주지만 대체로 좌익 계열의 독립투쟁이 더 많았다. 이렇게 하고 심지어 그 중에 무장투쟁한 사람들이 제일 첫 번째다. 그리고 김일성은 그 첫 번째에 속한 이런 식의 이제 라인을 갖고 있는데 어쨌든 기본 전제가 항일 독립투쟁, 김일성이 그 무장투쟁 했다는 것도 굉장히 뭐랄까 날조된 부분이 많습니다. 대부분. 그런데 자, 저 사람들의 인식은 항일 독립투쟁, 항일이 아니죠. 김일성이 했던 것은 공산주의 계열이었기 때문에 이 당시 중국 공산당하고 같이 있었고 나중에 이제 소련 공산당으로 가서 교육받고 했죠. 자,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반독재 투쟁. 그 다음에 인식은 그렇게 됩니다. 항일 독립투쟁. 그 다음에 흐름은 반독재 투쟁. 그래서 반독재 투쟁이라는 거로 거의 우리 지금 건국 후의 현대사를 다 싸발라 버립니다. 그냥 반독재 투쟁이 정의롭고 정당하고 옳은 길에 섰었던 것이다. 그 다음에 최근에 그 사람들은 거기에 이어서 적폐청산 투쟁해야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항일 독립투쟁과 반독재 투쟁을 계승해서 지금 남아있는 그 뿌리들, 적폐들을 청산해야 된다. 그래서 적폐청산 투쟁을 이 가열차게 하지 않으면은 저 뿌리들이 다시 올라온다. 이렇게. 그러면은 저 라인에, 저 뒤에는 제가 물음표로 해놨는데 그 다음 무슨 투쟁일까요? 적폐청산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물음을 가져볼. 적폐청산 투쟁 다음에 무슨 투쟁을 하려고 할까? 저 사람들은. 예. 정답이 막 나오고 있죠. 저렇게 보면 그 다음에 뭐 적화 통일밖에
예, 그걸 이제 자기들은 민족 통일이라고 하겠죠. 민족 통일 투쟁을 하게 되겠죠. 뭐가 싹 숨어버렸습니까? 저기에. 북한의 온갖 반인도 범죄와 전쟁 범죄와 이런 것들은 저 라인에서 다 숨어버렸죠. 그리고 밑에 있는 이거 보죠. 자, 백두 분쇄파의 인식을 한번 봅니다. 자유대한 건국이 있었어요. 항일 독립을 해도 김일성 같은 나라를 세워버리면 뭐합니까 그게. 예, 가정이 뭐 공허한가 이래서 이 가혹한 정치가 범보다 더 무섭다고 하는데, 호랑이가 물러가고 난 다음에 호랑이보다 더한 게 나타나가지고 사람을 괴롭히면 일제를 몰아내 봐야 뭐합니까. 그래서 일제로부터 독립한 것만 이야기할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어떤 나라가 섰는지가 반드시 점검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유대한을 건국한 거고 저쪽은 엉뚱한 걸 세워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대한이 낮은 단계의 법치와 민주주의를 거쳐서 높은 단계의 법치와 민주주의로 발전하다가 탄핵 사태에 이르서 완전히 후퇴에 지금 2년간 해서 저들이 적폐청산 어쩌고 하고 있는 것은 저 적법 절차, 높은 단계의 법치와 민주주의를 완전히 파괴하는 방향으로 2년을 지금 끌어오고 나라를 뒤집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저 방향에서 볼 때 마침내 자유통일이라는 방향으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대한민국의 발전사를 쭉 이렇게 펼쳐 보이는 것도 저 위의 시각에서는 다 빠져 있죠. 결국 우리 대한민국을 보는 시각도 굉장히 협소하고 빠져 있고 외눈박이고, 북한에 대해서는 아주 깜깜이로 맹인처럼 보고 있는 저 시각을 자기들은 아주 유식한 것처럼 가지고, 이런 시각을 갖지 못한 후배 세대한테 서울대에 이렇게 이 사람 놀러 갔다가 대자보에다가 트루스 포럼이 붙여놓은 대자보에 후배들이 이렇게 목매한 이런 상태에 있으니까 자기가 마음이 안 됐다면서, 내가 시간이 없어 다 못 적는데 좀 제발 현실 좀 인식 잘하고 살아라 이러고 글을 남겨놓고 갔어요. 한 90학번쯤 되는 사람들, 이런 인식에 있는 사람들. 현실 인식 좀 잘해야 되는 사람 누구예요? 자, 그래서 이런 시기에 우리 찬송가 586장에 그 김미영 총장님이 소개하기도 했었는데, 이때 이 찬송가가 지어진 것은 남북전쟁 때는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작사자 자신은 저 제임스 러셀 로웰이라는 이 작사자분은 아주 노예해방운동과 관련이 깊은 분이에요. 그 부인분이 열렬한 그 노예해방 그 활동가였고 이념을 갖고 있었고, 그 영향을 받아 이 하버드 나중에 문학 교수가 되는 분인데, 법하고 문학하고 같이 전공했고 시도 이렇게 쓰고 한 분인데요. 그래서 여기에 어느 민족 누구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이렇게 해서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평생을 연결해서 보면 이것은 그 노예 해방, 미국의 가장 중요한 문제와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고 보입니다. 근데 이거를 그 나무 위키나 뭐 이런 식의 인터넷 보면은 멕시코 전쟁 반대한 것과 관련해서 마치 반전 이런 식으로 은연중에 암시해 놓은 게 있는데, 그것은 조금 협소한 것입니다. 당시 멕시코 전쟁에 반대한 링컨도 반대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멕시코 전쟁이 미국 남부 노예주들의 힘을 강화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노예 제도를 강화할 것을 우려해서 반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단순한 반전이 아니고 이 노예제 반대와 깊은 관련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 4절까지도 모두 굉장히 그 훌륭합니다. 뛰어나고요. 그래서
자, 이런 것이 있는데 우리 아까 어둠과 빛이 여기 있어요. 우리 처음에 어땠어요? 1절에서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당연히 우리는 빛을 따라가야 되죠. 네. 그래서 진리 편에 서고 우리가 순교자의 빛을 따라서 우리가 가야 되는데, 자, 그런데 이 김정숙 여사 이분이 인도에 가서 이런 말을 또 해요.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이게 촛불 때부터 맨날 이렇게 말해요. 그래 노래도 만들어서 지어 부릅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이러면서. 그래서 우리가 2년 넘게 이런 소리를 듣고 있어요.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그러면서. 자, 그래서 도대체 상대방을 어둠이라고 이제 자기 편을 빛이라고 그러면 저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촛불도 들고 나온다고 빛이라고 하면서. 근데 왜 시커멀 때 나오나 몰라요. 이렇게. 그래서 원래 옛말에도 떳떳한 사람은 이렇게 낮에 다니지 밤에 얼굴도 잘 안 보이고 그런 때 잘 안 다닙니다. 그런데 이 보면은 그러면은 김정은이처럼 전쟁 범죄, 반인도 범죄 그거 협력하고 칭송하는 게 빛이냐? 어디서 그런 걸 빛이라고 하냐? 법치 파괴, 자유 파괴하고 이런 게 빛이냐? 빛을 무슨 의미로 쓰고 있느냐? 그리고 이 사람들은 말을 다 바꿔요. 그래서 촛불 법치라고 해요. 법치를 파괴했는데 형식적 법치주의일 뿐이죠. 그냥 재판에 외관만 갖췄다고 재판입니까? 언론 기사로 재판하면은 재판의 실질을 갖추지 못했지요. 자, 2달 만에 머리에 헤어롤도 못 뽑는 듯이 재판에서 탄핵 재판했다고 하면 제대로 된 재판을 한 것입니까? 그런데 탄핵 재판해서 물러났으니까 법치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 법치주의를 이해하지 못하는 용어입니다. 촛불 법치라는 것은. 또 촛불 민주주의라고 그럽니다. 저 민주주의가 자유민주주의인가? 자기들도 자유민주주의라고 말은 잘 안 해요. 그냥 촛불 민주주의라고 그래요. 예. 그래서 자유라는 말을 붙이기는 굉장히 쑥스러웠나 봐요. 그래서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다. 저것은 촛불 혁명이라고 자꾸 한다. 그런데 우리가 역사의 긍정적인 혁명이라고 붙이려면 영국의 시민혁명, 미국의 독립혁명처럼 이렇게 한 단계 사회를 업그레이드 시키고 발전시키는 것을 정당하게 혁명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은 정변이라고 하죠. 정변. 아주 이상한 이렇게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정치 구조를 막 바꿔놓는 것을 정변이라고 하죠. 그래서 자신들은 정변을 한 거죠. 지금 태블릿 PC에 관한 것도 점점 더 드러나고 있죠. 언젠가는 더 전면적으로 드러나야 될 것입니다. 만일 그런 부분이 권력의 핵심부에서부터 조작이 가해졌다면 그건 정변이란 말에 굉장히 맞는 말이죠. 자, 그리고 그런데 우리가 여기 공심이라는 한자가 지워졌네요. 여기에 대항하는 우리가 왜 우리는 저들이 저렇게 말이 안 되는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왜 빨리빨리 대응이 잘 안 될까? 우리 쪽이 금방 이렇게 압도할 힘으로 왜 안 될까? 우리가 물어보게 되죠. 예, 물어보게 될 때 여기 한자로 제가 공심이라고 썼는데 지워졌어요. 그 퍼블릭 마인드죠. 우리 쪽에 이 공심을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쪽의 공심이 얼마나 큰지. 그 미국 공화당이 리퍼블리컨이죠. 리퍼블리컨 공화국이 리퍼블릭인데, 자, 리퍼블릭 저거는 로마 사람들이 좋아하던 말입니다. 그래서 정치가 발달한 로마에서 리퍼블릭이라고 할 때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중간에 퍼블릭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퍼블릭을 강조한 겁니다. 공적인. 공사 구분을 한다 그럴 때 공적인 거 있죠. 공인이다 그럴 때. 그러니까 이 공적인 마음, 멸사봉공한다 그럴 때 그 공입니다. 이순신 장군 같은 그런 마음.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같은 사람이 갖고 있는 그런 마음, 그게 이제 공심입니다. 공심, 퍼블릭 마인드. 그 퍼블릭 마인드가 활성화된 나라가 리퍼블릭이에요. 공화국이고, 그 가치를 강조하는 것이 공화당적인 가치, 리퍼블리컨이라고. 그 글자가 딱 퍼블릭이 중간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공적인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것을 압도하려면 퍼블릭이 세져야 돼요. 우리 쪽에 공심이. 그래서 우리 쪽에 공심을 우리가 이제 쌓아가고 있죠. 네, 쌓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미국의 노예 해방 부분을 좀 더 미국사 전체에서 볼 때 여러 학자들이, 이 학자들은 반드시 그 교회사만을 하는 학자가 아닙니다. 경제사를 하는 학자도 미국의 4차에 걸친 대각성 이야기를 합니다. 노벨상 받은 학자가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4차례에 걸쳐서 미국에는 대각성 운동이 있었다고 이렇게 평가합니다. 근데 경제사를 하는 분은 관점이 조금 평등주의적인 각성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각도를 잡고, 이 교회 쪽에서 볼 때는 영적 운동으로서 이렇게 보고, 그렇게 강조점의 차이는 있는데 시기 구분은 비슷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4차례에 걸친 대각성 운동을 말하는데 결과를 보면 그게 딱딱 구분이 돼요. 첫 번째, 미국의 큰 각성운동 후에 결과로 나타난 것이 뭐냐면 그 열매가 미국의 독립과 건국이란 대사건에 나타난 거예요. 두 번째, 약 70년간 다시 각성운동 후에 노예 해방과 미 연방이 확립됩니다. 저때 미 연방이 확립됐다는 건 건국되었을 때는 13개주가 아직 느슨했어요. 그런데 노예 해방 후에 그 남북전쟁을 거친 후에 미국은 연방으로 강하게 결속됩니다. 그래서 미연방이 확립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가 되고, 다시 약 5, 60년 이상 시기가 지나면서 축적 후에 결과적으로 미국은 양차 세계대전을 승리하면서 세계의 지도적인 국가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저걸 경제적으로 볼 때는 미국의 반독점법이라든지 미국이 이 세계를 앞서 나가는 입법들을 하게 되고, 교회적으로 볼 때는 미국이 세계로 선교사들을 다 파송하는 그런 이 사건이 일어나고, 저 흐름 속에 우리나라에도 선교사들이 오신 거고, 저 흐름 속에서 이승만 대통령도 영향을 받고 미국에 공부하러 갈 수 있었고 대한민국 건국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사와 맞물려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사와. 그 다음에 네 번째, 가장 최근에 각성은 60년대를 거치면서 히피 문화라든지 이런 게 크고 할 때 70년대에 다시 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미국에.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결국 냉전을 승리하죠. 이것은 진행 중입니다. 소련이라는 가장 커 보이는 공산주의 국가가 일단 주저앉았고, 그 다음에 그 흉내를 내보려고 하는 중국을 지금 중공을 끌어안치고 있는 중이죠. 그 가장 돌격대에 가까운 북한을 해결해야 되죠. 예, 이것이 냉전 승리라는 것과 다 맞물려 있습니다. 다 공산주의 표방하고 있죠. 공산주의 표방 자체를 못하게 다 꺾어놓는, 냉전은 이념 전쟁이었죠. 예, 자유민주주의 대 공산주의. 거기서 승리의 길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자, 만일 미국이 다시 한번 각성운동을 해서 5번째 대사건까지 간다면 뭐가 될까요? 그거는 우리가 물음으로 한번 간직해보고, 어쩌면 저 5번째 각성운동에는 우리 자유통일된 대한민국도 상당한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이 세계적인 대흐름 속에 우리도 드디어 이제 올라가는 것이라고, 아마 우리 역사상은 최초일 거라고 봅니다. 일본과 다릅니다. 일본은 100년 전에 이미
거의 세계사의 주역으로 나왔습니다. 세계 전쟁을 치렀죠. 예, 뭐 그거는 규모가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많이 하느님이 예비시키셨고, 만약에 우리가 이 과정을 거쳐 나간다면 아시아 대륙에서 굉장히 큰 의미를 지니기 때문에 저 과정과 연결이 될 것입니다. 자, 가장 제가 참고하는 책은 1904년에 나온 이 공화당사의 책인데 다 공개된 책이에요. 저작권 부분이 문제 없이. 그래서 저 책을 참고했고, 우리 NPK에서 여러분들이 번역 수고를 해주시면서 같이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자, 그 책이 후대에 나온 책보다 제가 보니까 한 두세 가지 버전을 봤는데 저 책이 훨씬 좋아요. 왜 좋았냐 하니까 아마도 그 남북전쟁기로부터 한 40년밖에 안 지났잖아요. 40년 정도 지났다는 거는 그 감각이 아직 굉장히 생생할 때 써진 책입니다. 그래서 글이 전반적으로 굉장히 생생하고 살아있어요. 이게 어떤 책 속에서 자료로 이렇게 뭐 죽은 그게 아니라 완전히 살아있는 체험과 결부된, 자료를 안 봤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책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보면 우리는 공화당이 노예제 확장에 반대하는 열망에서 시작되었다고 단언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미 공화당의 그 창당 역사는 그냥 여러 복잡한 말을 할 것 없이 노예제 확장에 반대하면서 나와가지고 마침내 대의가 10년도 안 되어서 노예 해방을 잃어버렸어요. 노예제를 철폐해버렸어요. 그래서 특이하게도 10년도 안 되어서 자기들 창당했던 대의를 다 잃어버렸어요. 예, 그런 것을 살피게 될 거다라고 이렇게 단언적으로 쓰면서 갑니다. 그렇지만 공화당은 그 뒤로 약 30년간 거의 집권하면서 미국 그 당시 19세기 후반의 번영을 이끌게 됩니다. 왜 노예 해방 후에도 흔히 큰 전쟁을 치르고 나면 조금 뒤에 그 후유증도 있고 해가지고 당이 바뀔 것도 같은데 왜 그 후로 약 3, 40년을 더 집권하면서 공화당이 미국의 발전을 이끌게 되는지 조금 뒤에 살펴보겠습니다. 뭔가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이처럼 남북전쟁까지 가게 된 갈등의 뿌리를 우리가 미리 한번 살펴보죠. 어떠냐 하면 미국 독립과 헌법의 정신은 유명한 천부인권 사상이 세계적으로 먼저 표출된 곳이죠. 그래서 모든 인간의 존엄성, 또 이 하느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없어질 수 없는 그 자연적 권리에 바탕합니다. 그런데 그 미국 헌법에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흑인 노예는 5분의 3 투표권을 주도록 했어요. 5분의 3을 적게 줘서 문제가 아닙니다. 저 투표권 행사를 누가 하냐? 노예주가 해요. 노예주가. 노예가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사실상 노예주의 힘을 굉장히 강화시켜 놓았죠. 노예가 만약에 50명이면 30명 투표권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자기 표까지 해서 31표를 찍는 겁니다. 그런 헌법이 입법되어 있는 겁니다. 헌법이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저 헌법이 저렇게 만들어지는 배경이 있겠죠. 그러나 어쨌든 미국 헌법의 정신과 이 헌법 조항은 상당히 지금 불편한 관계죠. 불편하죠? 네. 저 편할 리가 없죠. 지금 미국 헌법의 정신하고. 저런 불씨가 있는 채로 70년을 보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헌법을 보면 어떠냐. 자, 아까 전에 3조에 보면 휴전선 이북 지역을 우리 대한민국으로 선포하고 있죠. 그러나 실제로 거기에 우리 힘이 미치지는 못하죠. 못할 뿐만 아니라 세계 최악의 자유를 파괴하는, 억압하는 체제가 자리 잡고 있지요. 만일 우리 헌법을 규범적으로 진지하게 생각한다면 이 상황이 불편합니까? 안 불편합니까? 굉장히 불편하죠.
그래서 쉽게 해결하는 방법은 뭐예요? 오히려 헌법 3조를 빼버리는 거죠. 근데 그렇게 빼버린다는 해결은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부모님 병원 드시고 모시기 굉장히 어려워요. 간단한 방법은 뭐예요? 그것과 마찬가지예요. 헌법 3조가 있는데, 헌법 3조가 있는데 굉장히 불편해, 그것이. 그러다 보니까 해결책으로 헌법 3조를 없애자? 마치 그것과 마찬가지, 부모를 없애자, 이런 이야기랑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불편함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그게 어마어마한 불편이라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저 미국의 저 불편을 생각해 보십시오. 세계에 자랑하는 천부 인권을 선포한 헌법인데 흑인 노예 5분의 3 투표권 주고 노예주가 다 행사해 놓도록 헌법에 있어요. 이 해소되지 않는 불편이 계속 깔려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규범적으로 어떻게 통일하게 돼 있습니까?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해서 통일하게 돼 있죠. 말은 그렇게 돼 있죠. 그런데 지금 정치권에는 어때요? 그걸 진지하게 실천하는 사람이 눈에 보입니까? 제가 결론을 질러 말하면 탄핵 사태와 우리 정치의 혼돈은 어디서 왔냐? 그걸 진지하게 생각하는 정치인이 아무도 없다는 데서 온 거예요. 그걸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보세요. 헌법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헌법은 모든 법률의 가장 최상위법이고 규범의 으뜸입니다. 그럼 헌법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다른 법률을 진지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법치를 진지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세계에 그렇게 뛰어난 미국도 저 곤란한 문제를 가지고 70년을 알았어요. 우리도 그게 쉬운 과제는 아니에요. 우리가 힘으로 미치지 못하는 6.25 종전, 그 정전 선언할 때, 우리가 힘으로 밀고 갈 수 있었으면 왜 못했겠습니까? 그게 안 됐으니까 정전을 했죠. 그런데 그 정전하고도 우리는 그 이념은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계속 그거를 갖고 있었고 자유통일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 채로 이 70년을 불편하게 보내온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미국은 이거를 끙끙거리면서 어떻게 갔는지 가보죠. 미국에 보면 이제 정당이 나와요. 미국의 정당을 복잡하게 설명하려면 한이 없는데 제가 미리 한번 또 변명을 해야겠습니다. 제가 미국사 전문가도 아니고 미국 정당 전문가는 더더욱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성길 수도 있고 조금 부정확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큰 틀은 아닐 거예요. 제가 이렇게 큰 과언은 없도록 준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학적으로 아주 정교하게 가려고 하기보다는 현실적인 문제에 도움을 받고자 하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양해를 부탁드리고, 그래 보면은 미국의 남북 그 전쟁 거치는 때까지 정당의 역사를 간단하게 쓰면 저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설명을 드릴게요. 처음에 미국이 이렇게 선거하고 할 때 연방당과 민주공화당이라는 두 당이 이렇게 대립했습니다. 자, 연방당은 초대에 이렇게 대통령을 배출했습니다. 그래서 아담스 2대 대통령이죠. 또 그 해밀턴이라는 그 장관도 하고 그런 유명한 그 국부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있고 반대파의 대표가 제퍼슨, 또 대통령은 메디슨이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메디슨, 제퍼슨 이런 사람이 이제 그 이 반대쪽인데 자, 이름이 민주공화당이에요. 민주도 있고 공화도 있고 그렇죠. 예. 그래서 제퍼슨 대통령 때 메디슨 장관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연방당은 어떤 걸 강조했냐면 당시 그 처음 건국됐을 때 연방으로의 결속을 좀 더 강조한 당입니다. 반면
제퍼슨의 저 민주공화당은 알려져 있기로는 어떤 주의 권리라든지 민주주의 원칙 같은 것을 보다 강조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노예 해방과 관련해서 그 주의할 점은 제퍼슨은 링컨이 굉장히 이렇게 존경하고 앞선 이렇게 선례로 삼았을 정도로 노예 해방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노예제 폐지에 대해서. 그래서 저 때부터 노예제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고 이것이 폐지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헌법에 대해서 큰 영향을 끼친 사람이에요, 제퍼슨. 그래서 미국 헌법의 이념을 상당히 체화하고 있는. 그런데 연방당은 곧 이렇게 제퍼슨 이후로 약해져요. 그래서 제퍼슨이 중심이 됐던 저 민주공화당 쪽이 계속 20, 30년 막 갑니다. 그런데 민주공화당이 한 20, 30년 가는 동안에 앤드류 잭슨이라는 사람이 문제되는데 저 서민 출신의 저 앤드류 잭슨이라는 사람이 호오가 많이 나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열혈 지지파도 있고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이래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당 내에 민주공화당 내에 파벌이 이렇게 나뉘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잭슨이라는 사람을 이게 그 지지하는 흐름과 잭슨을 반대하는 흐름. 그래서 잭슨을 반대하는 흐름 쪽이 나중에 분당되다시피 하는데 그게 휘그당이에요. 그리고 이 잭슨 쪽이 민주당이란 이름을 쓰게 되고 저쪽이 더 이렇게 적통처럼 그렇게 됩니다. 당 이름이 연결되죠.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점은 저 휘그당은 정체성이 불분명해요. 저건 연방당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민주당에서 일종의 한 사람에 대한 호오를 중심으로 이렇게 나뉘었기 때문에 정책이 불분명합니다. 이게 노예제와 같은 큰 문제에 부딪혔을 때 굉장히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는 뿌리를 갖게 돼요. 그런데 저 민주당은 나중에 어떤 흐름으로 막 가게 되냐면 노예제를 유지 확산하는 방향으로 확고하게 가게 돼요. 이게 나중에 보겠지만 슬레이브 파워라고 노예제 세력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 텐데 노예제 세력의 힘이 커져요. 노예주들의 돈도 많아지고 그래서 저 흐름이 이제 확고하게 되는데 지금 민주당과 다릅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기서 설명드리는 건 저렇게 노예제를 유지 확산하려던 민주당은 어떻게 됐냐? 없어졌어요. 없어진 것입니다. 사실상. 왜냐하면 제가 그래서 표를 어떻게 표시했습니까? 민주당 노예제 유지 확산은 저 끝에다가 최대한 보내놨죠. 더 보내고 싶었는데 칸이 모자라서 못 보낸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 헌법의 원리에서 벗어나요. 미국 헌법의 원리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결국은 역사 속에서 완전히 사라져 버린 거예요. 노예제 유지 확산하자는 정당이 어디 있습니까, 미국에? 그리고 지금 민주당이 그런 소리 했다가는 어떻게 되겠어요? 말도 안 되죠? 저 민주당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후에, 노예 해방 후에 민주당은 뭔가 달라져 버린, 그러나 어디에 자기들이 이렇게 뿌리와 뭔가를 둬야 될 게 좀 막연한 상태가 된 그런 민주당으로 남게 됩니다. 이들이 나중에 강한 정치 세력으로 등장하는 것은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 때예요. 그때 대공황 거치고 그럴 때에 이 루즈벨트의 리더십, 카리스마 이런 거와 결부해서 강한 민주당으로 재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링컨의 공화당을 보면은 휘그당의 연장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제퍼슨의 민주공화당을 이렇게 계승한 것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이름은 저쪽으로 갔었는데 오히려 이념상으로는 제퍼슨의 노예 폐지 그 흐름을 링컨 공화당 쪽이 이렇게 계승하게 되고 연방당 쪽은 뒤로 이렇게 길게 계승되는 쪽이 아닙니다. 그러나 연방으로 묶어내는 면에서는 일부 계승되죠. 그러니까 공화당이라는 것이 결국은
미국 헌법 정신을 제대로 계승한 당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서 미국 헌법에서 한참 벗어난 당시 민주당하고 대립해서 이긴 겁니다. 그리고 역사의 정방향이 이 공화당 흐름이었다는 것을 굳히고 그 다음에 민주당은 바뀐 민주당으로 다시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저렇게 이제 큰 우리가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지금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정당도 좀 이따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그렸을지 좀 궁금하시죠? 그런데 헌법 3조 4조와 관련되는 상황을 먼저 좀 살펴볼게요. 뭐냐면 북한에는 지금 노예체제가 있죠. 북한의 그 노예체제 유지 세력은 새까맣게 동그라미를 해놨죠. 확실하게 존재하죠. 정치 세력으로 존재하죠. 핵무기 가지고 난리도 치고 그러겠다고 막 하죠. 그런데 남쪽에도 저쪽하고 협력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지금 새까맣게 있죠. 예, 제가 새까맣게 표시해놨죠. 빈 동그라미가 아니라 실제로 있다, 지금. 그런데 우리 남쪽에 우리 MPK에 모이신 분들처럼 자유체제의 실체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유체제를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속이 꽉 찬 동그라미로 있죠. 있는데 북쪽에는 자유체제를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힘을 쓸 수 없는 상황으로 지금 있죠. 마음으로는 바라죠. 네. 마음으로 바라는 수많은 사람들이 힘을 쓸 수 없는 상황으로 존재하죠. 그래서 저렇게 속을 채우지 못한 동그라미로 그려놓은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을 부릅니까? 마치 노예제 유지 세력, 확장 세력이 당시 힘을 막 발휘했던 것처럼 이상하게 노예체제 유지 세력이 몇 대 몇이에요, 지금? 단순 산수로 보면은 1대1이 아니고 몇 대 몇이에요? 2대1이잖아요, 2대1. 이쪽 꽉 찬 동그라미 2개, 우리는 꽉 찬 동그라미가 하나. 저쪽은 있긴 있는데 제대로 동그라미가 되지 못했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어려움을 겪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그러나 이게 저 동그라미가 어느 날 채워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만약에. 그러면 상황이 영 다르죠. 저들은 사실 북의 노예체제 유지 세력은 수적으로는 작죠. 마치 노예주들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우리가 구도를 한번 마음에 가져보고 오늘에 이르러서 이제 생각을 해보니 기존의 북한 인권운동이 북한 민주화운동이라고도 변형 주사파들이 썼었는데 이거 저희가 있는 말이었다. 이제 보니 자유라는 말을 뺐다. 그래서 북한 자유운동, 북한 해방운동이 맞다. 자유를 강조해야 된다. 북한에.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노예와 자유, 그것의 근본적인 대립을 우리의 여전한 이 방향타입니다. 그 방향타를 제대로 보고 있는 한 길을 덜 잃어요, 우리가. 그래서 자, 이게 이제 제가 한국 그림인데요. 당 이름 몇 개 안 썼죠. 다 생략하고 봅니다. 자유당은 이승만 대통령의 당이죠. 자, 공화당은 박정희 대통령 당입니다. 그런데 중약하고 더불어민주당이 나타났는데 거기에는 어떤 사람들이 꽉 들어가 있어요? 주사파 사람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김정은 체제 유지 확산에 같이 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아까 민주당 어떻게 칸이 없어가지고 저까지밖에 못 보냈다 했죠? 네. 지금 칸 더 있으면 저리로 더 보내야 되는데 못 보냈어요. 자, 우리 헌법이 허용하는 김정은 체제 유지 확산이 있어요? 없죠? 네. 저렇게 하는 태도를 갖고 있는 한 헌법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자유한국당이 1위로 여기 있어야 되는데 어디가 있어요, 지금? 네. 자꾸 저리로 끌려가, 저게, 자꾸 자석에 끌려가듯이 저러고 있는 상황이 그러면은 옳게 헌법 가치를 대변해야 될
이 정치의 장에서 어떻게 됐겠습니까? 나라가 그래서 위기에 빠진 것입니다. 장래에 어떤 시기든 과정은 우리가 미리 알 수 없지만 가칭, 왜 저렇게 이름을 붙였냐 하면은 자유, 공화 두 개 붙이면 자유공화당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 자유당, 박정희 대통령 공화당을 같이 계승한 거로 보면 그냥 단순 붙이면 자유공화당 이래 되잖아요. 그래서 이 마치 아까 전 페이지에 링컨이 어떻게 됐어요? 민주공화당, 연방당을 계승해서 조리로 갔다는 거예요. 공화당. 다른 당은 저 멀리 가버렸어요. 저쪽으로. 자, 지금 원래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이렇게 와야 되는데 어디 딴 데 가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쪽에 제대로 오고 그러면 저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안에 들어있는 주사파적인 저 태도는 나중에 유지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유지될 수 없죠.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바뀌었을 때 김정은 체제 붕괴, 북한 해방 후에 바뀌었을 때 그건 그냥 이건 이제 단순한 생각인데 오히려 정반대로 굉장히 개인주의를 강조하는 입장을 취할 수도 있다. 그렇게 제가 이제 잡아 본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미국의 대립이 그래요. 공화당 대 이렇게 하면은 이 아주 이 일종의 합리주의적, 그러니까 세속적 합리주의로 이렇게 개인주의를 해버리는, 그렇게 해석하면은 이제 공화주의하고 이렇게 약간 대립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설적으로 제가 이제 그려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미국의 이 노예 해방사를 살펴볼 때는, 자, 이제 본격적인 미국사의 한 대목에 들어가는데, 너무 많은 우리가 미국사 이야기를 하면 머리 아프고 다 알 수도 없고 알 필요 없으니까 크게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리면, 미주리 타협이라는 게 굉장히 노예 해방 운동사에서는 큰 분수령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캔자스 네브라스카 법안이라는 게 있는데, 미주리 타협만큼은 아니지만 저게 엄청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이제 공화당 창당으로 이어지게 만드는 계기예요. 하나 더 들자면 대법원의 드레드 스콧 판결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가 꼽아볼 만한 것입니다. 근데 드레드 스콧 판결은 미주리 타협과 연결되어 있어요. 미주리 타협을 부정한 것이 드레드 스콧 판결이에요. 그래서 그만큼 미주리 타협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주리 타협은 어떠냐 하면요, 이 지도를 한번 보시면 미주리 주라는 게 이쯤에 있어요. 여기. 예. 그런데 지금 빨간 게 자유주예요. 그다음 밑에 회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노예주입니다. 지금 보셔도 노예주가 굉장히 크죠. 예. 무시무시하죠. 그리고 자유주가 오히려 굉장히 위축되는 모양으로 보이죠. 예. 그리고 녹색 지대로 표시된 것은 당시 미국의 개척지대예요. 아직. 그래서 완전한 주로 인정받지 못한 지역이에요. 일찍 개발된 곳이 캘리포니아예요. 그래서 캘리포니아는 자유주로 해줬어요. 그래서 빨갛게 되어 있죠. 자,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캔자스라는 데가 지금 중간에 약간 그 황토색처럼 해놓은 것 있죠. 거기가 캔자스입니다. 저기를 어떻게 하려 했냐. 이제 미주리 타협은 이렇습니다. 저 미주리 주 아까 전에 서쪽으로 이렇게 튀어나온 이 부분 밑에 선을 중심으로 이 위로는 노예 제도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렇게 타협을 본 것입니다. 거의 미국을 반으로 이렇게 나누게 된 거죠. 그래서 최소한 확장은 막으려고 타협을 그래서 타협이라고 그런 겁니다. 최소한 확산은 막겠다. 그게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현상 유지적이니까 어느 정도 타협이 됐겠죠. 그래서 그게 미주리 타협이에요. 그런데 캔자스 네브라스카라는 그 법안이 문제된 1850년대에 무슨 노예주들의 힘이 커지니까 뭘 요구했냐면 투표를 하자고 요구한 거예요. 투표로 정하자고.
자, 투표로 정하자 이렇게 되면은 말은 논리가 성립되죠. 민주주의니까 국민 주권에 따라서 투표로 정하자. 그게 링컨의 굉장히 그 정적인 더글라스라는 상원 의원이 내놓은 건데 말이 되죠. 국민 주권을 주장하니까. 그런데 사실은 저 미주리 타협이 가져온 현상 유지를 깨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투표를 해가지고 노예제로 전부 가자고 하면은 저 녹색주들이 전부 노예주가 될 수 있죠. 지금만 해도 자유주는 거의 막 분위기상 압도되는 분위기죠. 그런데 거기다가 투표로 하면 노예주가 유리해요. 왜냐하면은 저 개척지로 개척하러 들어가기에 유리한 사람이 누굽니까? 노예 데리고 있는 사람들이죠. 대량의 노예를 데리고 거기 가서 막 대규모 농장도 또 개척하고. 그러니까 점점 뺏길 게 명약관화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법안 통과를 이거 아주 위기 상황으로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이게 지금 가만히 있다가는 그 아까 링컨의 연설 기억나시죠? 58년에 반은 자유, 반은 노예인 상태가 오래 갈 수 없다. 모두 어느 한편이 되거나 다른 한편이 된다. 이대로 가다가는 모두 노예주가 되겠다. 이런 상황이 된 것이 바로 저 캔자스 네브라스카라는 법안의 효과예요. 그런데 이런 난리를 하고 있을 때 사법부가 어떻게 판결을 했냐면은 미주리 타협에서 저 어떤 그 위도 이상에는 노예제도 허용 안 한다라는 것은 위헌이다 이래버렸어요. 불난 집에 완전 기름을 부어버린 거예요. 자, 사법부가 그렇게 할 줄 몰랐죠. 우리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미국 자유주의 사람들이 생각할 때 완전히 배신감을 느낀 겁니다. 자유주를 옹호해야 될 거라고 생각했던 헌법이 이 자유인 그거를 선언하고 있는 천부인권을 선언하고 있는 미국 헌법인데 미 헌법 정신을 가지고 하는 대법원에서 노예는 사람도 아니다. 그게 이제 그 드레드 스콧 판결 유명한 악명 높은 판결입니다. 미 대법원의 흑역사에 맨날 나오는. 그리고 미주리 협정은 위헌이다. 이렇게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극단적인 이제 대립 상태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사법부가 중심을 잡았으면 검찰이 중심을 잡았으면 그런 극단 대립으로 안 가죠. 그 마지막 때에는 꼭 이런 게 생기는데 그들이 왜 그렇게 됐냐? 저 때도 슬레이브 파워라고 표현하는 노예주들의 힘이 노예 세력이 굉장히 커졌어요. 뒤에 결론을 미리 말하면 목화 산업으로 돈을 엄청나게 벌었어요. 그러니까 돈이 너무너무 많으니까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많죠. 그에 반해서 북부 자유인들은 가난했어요. 거기에 비해서. 그래서 그런데 제가 시간을 많이 잡아먹었는데 이 노예 문제로 세계사가 다 걸립니다. 짧게 할게요. 고대에 원래 전쟁 노예가 대표적이고요. 채무 노예는 특수한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집트, 히브리 성경 보면 다 노예들이 있죠. 이스라엘이 탈출해서도 노예를 데리고 있었던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해방해주고 막 이렇게. 그런데 여기보다 노예로 더 유명한 건 그리스 로마예요. 특히 로마는 대노예제를 이렇게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명의 빛과 그늘이 있어요. 우리 여기 밑에도 보겠지만 저기 포르투갈, 스페인, 네덜란드, 영국 다 유럽에 주름 잡는 강국들이고 문명을 발전시킨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저 네 나라가 대표적으로 뭐 한 나라냐? 노예제도 한 나라예요. 노예 무역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끔찍한 그 아프리카 서해안에서 심할 때 연 8만 명이라고 그래요. 연 8만 명을 붙잡아서 다 노예로 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일이죠. 예. 그런데 만약에 이 나쁜 영국의 저 면만 가지고 이 나쁜 네덜란드야 이렇게 말하면 그게 역사를 보는 온당한 시각이냐 물어야 됩니다. 네덜란드와 영국은 근대 민주주의를 발전시킨 근대 상업 자본주의를 발전시킨 대표적인 나라. 근대 문명이 네덜란드, 영국 없으면 거의
없다시피 한 나라. 그런데 저 한 면만 보고 저쪽 면은 안 봐준다? 문명의 면은? 그는 굉장히 협소하죠. 바로 대한민국의 역사를 볼 때 아까 전에 뭐예요? 반독재 투쟁만 보고 낮은 단계의 법치와 민주주의는 보지 않는 것. 그것은 노예 무역하는 영국만 보고 근대 문명의 아버지가 된 영국은 보지 않으려고 하는 외눈박이와 마찬가지예요. 그 유아적인 단계에서 나이 50이 되도록 아직도 사회 지도층 곳곳에 있으면 되겠습니까? 우리 사회가 그래서 위기를 맞고 있는 것입니다. 그 유아적인 인식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 역사를 더 온당하게 균형 있게 봐야 됩니다. 자, 여기 보면 그래서 중세 로마 이후에는 조금 약해집니다. 예속이 농노. 그런데 이 근대 노예 제도가 확 강화되는데 아프리카 그 노예 때문에. 근데 그 전에도 무슬림도 노예를 써요. 유명한 노예 군대도 있고 막 그랬습니다. 그리고 문명 국가로 또 유명한 도시국가 베니스 1200년대 이럴 때 아주 강국이었습니다. 이 이태리 도시국가로 유명한 베니스도 악명 높은 노예 무역을 하고 노예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이 문명에 빛과 그늘이 있고 조선도 마찬가지. 우리 조선도 해외 학자들이 연구하고 우리 이영훈 교수님도 많이 연구하셨는데 특이하게 굉장히 노예제가 있습니다. 그 노비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죠. 예. 옛날에 그 노비라는 게 노예에 굉장히 가까워요. 인신 이렇게 거래될 수 있고 상속되고 재산처럼 취급되고 그래서 좀 특이한 경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전형적인 노예 제도가 자주 나타나지 않거든요. 당시 일본, 중국 다 없어요. 그런데 조선도 고려 때 그랬냐면 그것도 아니에요. 조선 초도 덜 그래요. 그런데 조선 중기 이럴 때 굉장히 절정을 이룹니다. 그러다가 뒤에 또 좀 완화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다시피 노예제 한 나라가 반드시 야만 국가예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이 앞뒷면을 다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어떤 노예제적인 측면이 어쩌면 우리가 그리스도교를 받아들이는데 굉장한 일종의 역설적으로 밑거름이 됐어요. 이 서학을 개종한 유학자 출신 조선 후기 양반들은 대체로 어디서 많이 감동을 받았냐면 그 인간이 그렇게 하느님 앞에 다 평등하다는 것에 굉장히 감동받고 자기 노비들을 다 해방하고 이게 옹기 굽는 대로 가서 천주교 신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뒤에 19세기 말에 개신교가 왔을 때에도 백정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제가 그때 한 말씀드렸죠. 백정 박성춘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유명한 연설을 하고 백정의 아들이 세브란스 나와서 의사가 되고 그런 옛날의 신분 질서로는 생각할 수 없는 감동을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감동의 드라마가 있는 어떤 전사일지도 모르죠. 그런 측면도 있죠. 예, 그런데 미국의 노예제는요, 지금 여기서 두 지점을 대비시키는데 1620년경인데 이때가 영국이 정착촌을 만든 지 약 30년쯤 된 때인데 최초의 흑인 노예들이 와요. 이게 네덜란드 배가 들어와서 양식을 받고 가는데 가진 게 자기들이 없으니까 흑인 노예들 20명을 줘요. 그런데 이 제임스타운이라는 데는 버지니아주, 워싱턴 있는 그쪽 지방이에요. 소위 뉴 잉글랜드라는 곳은 저기 북쪽 보스턴, 매사추세츠 있는 그쪽입니다. 그래서 이 비슷한 시기에 1620년 12월에 흑인 노예가 최초로 오기도 한 것도 1620년. 그리고 필그림 그 청교도들이 지금 유명한 미국의 필그림 파더스라 그러죠. 거기 매사추세츠 뉴 잉글랜드 쪽에 온 것도 저때예요. 1620년. 그게 두 개의 미국입니다. 이 남부로 흐르게 되는 그 미국이 버지니아주의 최초 흑인 노예가 온 그 흐름이 있고 그 다음에 저 청교도들이 온 저기는
이제 미국 헌법, 미 공화당 탄생, 북부 이렇게 이어지는 라인의 처음이 1620년 양쪽에서 다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노예제의 성장은 천천히 이루어져요. 왜냐하면 이때만 해도 그냥 영국에서부터 범죄자도 보내오고 배삭 지불하기 위해 오는 사람도 있고 해가지고 별로 많은 수가 필요치 않아요. 그런데 17세기가 끝나가면서 땅을 개척하니까 흑인 노예들이 점점 이제 많아져요. 노예 무역도 많아지고. 그런데 뉴잉글랜드 쪽 북쪽은 우리가 항상 이렇게 균형 있게 봐야 되는데 인디언 노예를 또 썼어요. 인디언 붙잡아서. 그래서 전혀 안 쓴 건 아니었어요. 초기에. 그런데 그래가지고 뭐 좀 독실한 사람 아닌 사람들은 노예 무역하러 막 다니기도 이렇게 했습니다. 그쪽도. 그런데 자, 이러다가 이제 1784년 미국 우리 건국 무렵이 됐어요. 이때 제퍼슨은 노예제를 걱정하면서 1800년 후에는 노예를 금지하는 그런 것을 입법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아까 제퍼슨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리고 그 사람은 노예 폐지하려는 그게 뜻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인구 구성을 보시면 자, 아까 전에 그 5분의 3 투표가 왜 확립됐는지 좀 볼 수 있습니다. 남북의 인구 구성을 보면 백인은 북쪽이 190만 명, 남쪽이 120만 명, 훨씬 작죠. 자유 흑인을 중간에 보더라도 그건 비슷비슷해요. 그런데 노예를 보면 남쪽은 65만 명, 북쪽은 4만 명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총 인구수로 따지면 얼추 비슷하죠. 남북이. 그런데 만약에 투표권을 자유인에게만 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남쪽이 볼 때는 정치적 결정에서 북쪽 위주로 다 흘러가는 걸 우려하게 되겠죠. 그래서 연방 그 헌법에 동의하지 못하겠다고 몇몇 주가 계속 버틴 겁니다. 그러니까 자칫하면 13개 주가 같이 건국을 못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타협한 게 5분의 3을 준 거예요. 그게 그래서 나온 겁니다. 남부의 그 요구 때문에. 특히 이제 사우스캐롤라이나라는 주가 계속 강하게 요구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기가 지날수록 어떻게 됐느냐? 목화 때문에 처음에는 목화 산업이 그때는 발달하지 않았고 이렇게 줘도 노예 매매를 금지하고 그러면 곧 없어질 거라고 생각했답니다. 그런데 이런 무렵에 기존의 남부는 담배, 쌀, 인디고는 그 염료예요. 염색하는 거. 별로 크게 돈이 많이 될 것 같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때에 이제 목화 문제가 나오는데 처음에는 목화가 씨앗을 제거하기가 어려웠대요. 그래서 수출량이 작았습니다. 그런데 휘튼이라는 미국에 이제 발명을 많이 하는데 이 사람 초기 발명가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씨 뽑아내는 거를 발명했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2파운드 뽑던 거에서 하루에 100파운드를 뽑아요. 땅은 많고 이제는 목화를 무진장 심어서 대산업이 된 겁니다. 그래서 1792년에 약 20만 파운드 정도 수출하다가 3년 만에 600만 파운드를 수출해요. 그 다음에는 2천만 달러 이런 식으로 엄청난 부를 가져다 줍니다. 저렇게 되니까 이 노예제 세력이 나중에 입법부, 사법부 막 온 곳에 영향력을 다 확대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슬레이브 파워라고 나오죠. 그래서 대갈등을 낳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 오늘 한 것을 좀 살펴보면 자, 노예제가 미국에 정착되는 과정을 좀 봤죠. 그런데 이게 그 타협 후에 이제 노예제 폐지로만 해결될 수 있는 어떤 갈등 상황까지 갔고 다음 시간에
어떻게 이게 강력한 반대 정당으로 조직이 이어졌는지 그것을 살펴볼 텐데, 결론적으로 하나만 말하면 아까 전에 보셨던 휘그당과 민주당이 있었죠. 그리고 군소정당들이 몇 개 있었습니다. 중요한 군소정당으로 자유토지당이라는 게 있었고 어메리컨 당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어메리컨 당은 글자 그대로 좀 토착 권리를 강조하는 거예요. 이민 같은 거 좀 반대하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조직에 대해서 물으면 아주 좀 비밀리에 운영했기 때문에 나 아무것도 모른다고 No Nothing이라고 자꾸 대답을 해서 별명이 No Nothing 당이에요. 그래서 조금 특이한 별명을 갖게 됐고, 이 자유토지당이라는 게 이 전신이 리버티 당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에서 보듯이 자유토지당, 리버티당 다 노예 폐지를 강조하겠죠. 그래서 이 자유토지당이라는 게 의미 있는데 이것은 구민주당에서 갈라져 나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공화당으로 합쳐지게 될 때는 구민주당 일부 세력, 휘그당 일부 세력, 그리고 군소정당 세력 다 합쳐가지고 공화당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제 그게 큰 그림이에요. 보다 상세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